남편이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건 화요일 새벽 5시 47분이었습니다. 출근길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윤태섭 남편이 갑자기 뒤에서 들이박은 검은색 승용차에 치였죠. 운전자는 그대로 도망갔고 남편은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의사는 차갑고 빠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해요. 수술비는 선납이 원칙이고 대략 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일단 급하니 수술하고 있을 테니 병원비 준비하세요. 그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것 같았어요. 병원 복도는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간호사들의 바쁜 발걸음이 타닥타닥 울리고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죠. 형광등은 지직거리며 차가운 빛을 뿌리고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덜덜 떨리고 가슴은 답답해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보호자분, 빨리 결정해 주세요. 수술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간호사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800만 원. 우리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돈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남편이 수술을 받는 동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죽 가방을 챙겨 들고 집 근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우리가 가진 전부인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은행 문을 밀고 들어서니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발밑에서 차가운 기운을 올려보냈고 형광등 불빛은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어요. 대기표를 뽑는 기계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빨간 숫자가 깜빡거리며 제 번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1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김주미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여직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떤 업무 보시겠어요? 예금. 해지하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져서 다시 말했습니다. 통장 주세요. 저는 가방 속에서 낡은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표지는 오래되어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고 첫 페이지에는 남편이 정성스럽게 써넣은 윤태섭, 신용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직원은 기계적으로 통장을 받아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딱딱딱 메마르게 울렸어요. 잔고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 후 그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잔고는 38,000원입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웃다 보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38,000원. 이 나이에 이게 전 재산이라니요. 먹고 살기 바빠서 적금약관 대출을 계속 받았더니 실제 남은 금액이 없었습니다. 해지하시겠어요?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8,000원을 찾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럼 대출 상담 받아보시겠어요? 저쪽 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직원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으로 가서 또 다른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기계에서 나오는 종이는 바스락거렸고 그 소리조차 제겐 서글펐어요. 대출 창구 앞에서 또 기다렸습니다. 주변에는 저처럼 급한 표정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고 젊은 남자는 초조하게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분 오세요. 대출 담당 직원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제 신분증과 통장을 받아보더니 잠깐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신용등급이 많이 낮으시네요.
연체 기록도 있고 현재 소득 증빙은 있으신가요? 남편이 아파트 경비원인데 지금 병원에. 아, 그렇다면 더 어려우시겠네요. 담보로 잡을 만한 재산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족분 중에 연대보증 가능한 분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도 전세였고 아들 준호는 연락조차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죄송하지만 대출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직원의 말이 끝나자 제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 VIP 창구 쪽에서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단정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호기심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 그 시선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고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신영자 씨 맞으시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신영자 씨 맞으시죠?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은행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옆 창구에서 들리던 대화 소리도 심지어 제 심장 뛰는 소리까지도 멈춘 듯 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깔끔하게 올린 머리, 단정한 네이비 정장, 그리고 가슴에 반짝이는 은행 직원 명찰. VIP 고객 담당 백다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먼저 본 건 그녀의 눈이었어요. 그 눈빛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오랫동안 찾고 있던 무언가를 드디어 발견한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저를 아세요? 제 목소리는 겨우 속삭임 정도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녀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입술을 살짝 깨물고 손을 가만히 쥐었다 폈다 하면서요. 그 몇 초가 마치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잘못 알아본 건 아닌지. 그녀가 다시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게서 시선을 떼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신영자 맞습니다만. 그때 그녀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며 작은 미소가 번졌고 어깨의 긴장이 살짝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선생님 예전에 봉사활동 같은 거 하신 적 있으세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봉사활동이라.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지. 아, 그게 한 20년 전쯤에 동사무소에서 부탁해서 아동복지센터 일을 좀 도운 적이 있긴 한데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옆에서 대출 상담을 받던 아저씨도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던 할머니도 심지어 창구 직원들까지도 왠지 모르게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어요. 선생님,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확인하듯 조심스럽게 불렀다면 이번엔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을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맞으시구나.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작게 웃었어요. 웃음 속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왜 저를 이렇게 알아보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죄송한데, 혹시 제가 누구신지 기억이 안 나서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은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무엇보다 지금 제 머릿속은 남편 수술비 걱정으로 가득했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녀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좀 그렇고,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VIP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거기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VIP 상담실이라는 말에 저는 주춤했어요. 제가 그런 곳에 들어갈 자격이 있나 싶어서요. 아, 저는 VIP 고객이 아닌데요. 괜찮아요. 제가 모시는 거니까요. 그녀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남편은 수술실에서 기다리고 있고 병원비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는 건지.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급하신 일 때문에 은행에 오신 거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그럼, 잠깐만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손짓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선생님. 그녀가 앞서 걸어가는 뒤를 따라가면서 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궁금한 듯 저희를 바라봤고 창구 직원들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VIP 구역은 일반 창구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카펫이 깔려 있어서 발걸음 소리가 부드러웠고 조명도 형광등이 아닌 따뜻한 톤의 전등이었어요. 공기도 왠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상담실 문 앞에서 그녀가 잠깐 멈춰 섰어요. 선생님 혹시 기억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녀가 문 손잡이를 잡고 돌아보며 말했어요. 제가 백다은이에요. 예전에 학교 못 갈 뻔했던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했어요. 백다은. 그 이름이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은. 문이 열리면서 상담실 안에 따뜻한 빛이 복도로 스며나왔어요. 그 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고 저는 비로소 무언가를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는 문득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마 1998년쯤이었을 거예요. 준호가 대학교 2학년이던 시절이었죠. IMF로 나라 전체가 힘들던 때였어요. 그 무렵 저희 부부는 작은 구멍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동네 끝자락 언덕배기에 있는 조그만 가게였는데 면적이 겨우 15평 정도였죠. 천장은 낮았고 형광등 하나로 온 가게를 밝혀야 했어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 넘으면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가게 진열장은 태섭 씨가 직접 만든 거였어요. 목재를 사다가 밤마다 톱질하고 못질하고 손에 가시가 박혀도 참고 만들었죠. 냉장고는 중고로 산 거라 소음이 심했어요. 밤새 웅웅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가게를 도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사 현장으로 나가고 오후 6시에 돌아와서는 씻지도 못하고 가게로 뛰어왔어요. 시멘트 가루가 머리카락과 옷에 하얗게 묻어 있어도 손님들 앞에서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죠.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목소리는 항상 밝았지만 어깨는 점점 굽어갔어요. 무거운 것들을 날마다 들고 지고 하다 보니까요. 저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진열하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겨울에는 연탄을 떼야 했는데 가게 안이 좁아서 연탄가스에 머리가 아플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전기난방비가 아까워서요.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동사무소에서
부탁받은 봉사활동을 했어요. 당시 동사무소 직원이었던 박 과장님이 어느 날 가게로 찾아오셨거든요. 영자 씨, 혹시 시간 될 때 아동복지센터에서 아이들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급식 나눠주고 숙제 봐주고 그런 일이에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라서.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돼요. 요즘 홀로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렇게 시작된 봉사활동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에 복지센터에 갔어요. 가게 문을 잠시 닫아놔야 해서 그날만큼은 수입이 줄었지만 뭔가 보람이 있었어요. 복지센터는 낡은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계단은 삐걱거렸어요.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는 날이 많았고 난방도 제대로 안 돼서 겨울에는 아이들이 외투를 입고 있어야 했어요. 그때 만난 아이들 중에 유독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었어요. 백다은이라는 이름의 여자아이였는데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말랐고 늘 조용했어요. 키는 150cm도 안 되는 것 같았고 교복은 언니 것을 물려받은 듯 너무 컸어요. 소매를 접어 입어도 손목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신발도 항상 같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밑창이 다 닳아서 비 오는 날이면 발이 젖을 것 같았어요. 양말에도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도시락을 받을 때 까불거리거나 장난을 쳤는데 그 아이만은 항상 고개를 숙이고 감사합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목소리가 워낙 작아서 가까이 가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도시락을 받을 때도 다른 아이들보다 늘 마지막이었어요. 줄을 설 때도 맨 뒤에 서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혹시 모자랄까봐 걱정되어서 다은아, 이리 와서 먼저 받아가라고 하면 괜찮아요. 저는 나중에요라고 했어요. 밥을 먹는 모습도 남달랐어요. 다른 아이들은 후딱후딱 먹고 나가 놀았는데 다은이는 정말 천천히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어요. 심지어 반찬 그릇까지 깨끗하게 비웠어요. 어느 날 다은이가 밥을 먹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 봤어요. 다은아, 왜 울어? 아니에요. 그냥 뭔가 속상한 일 있었니? 다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계속 눈물이 났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날이 다은이 생일이었던 거예요. 축하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다은아, 생일이구나.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요. 생일이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다은이는 계속 울었어요. 아마 태어나서 제대로 된 생일 축하를 받아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날 저는 가게에서 케이크를 하나 사왔어요. 작은 케이크였지만 초도 꽂고 복지센터 아이들과 함께 다은이 생일을 축하해줬어요. 생일 축하해, 다은아. 아이들이 다 같이 박수치고 노래할 때 다은이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어느 날 복지센터에서 긴급회의가 있었어요. 다은이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대요. 학교는 못 다니겠다고. 사회복지사 김 선생님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다은이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다은이의 집 상황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다은이 아버지는 다은이가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홀로 다은이와 남동생을 키우고 있었는데 당뇨병이 심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기가 힘드시래요. 다리가 붓고 눈도 안 보이고 다은이는 학교 끝나면 동생을 돌보고 저녁에는 전단지 돌리는 일을 했어요. 새벽에는 우유 배달도 했고요.
그래서 항상 피곤해 보였던 거예요. 성적은 어때요? 아, 그게 반에서 3등이에요. 정말 똑똑한 아이거든요. 김 선생님이 다은이 성적표를 보여주셨어요. 거의 모든 과목이 90점 이상이었어요. 특히 수학과 영어는 98점, 99점. 정말 우수한 성적이었어요.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가 고등학교를 못 간다니. 그때 저는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포기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거든요. 복지센터에서 돌아와 태섭 씨에게 말했어요. 당신 다은이라는 아이 있잖아. 그 아이 고등학교 못 간다는데. 왜?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일을 해야 한댔어.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뭘 해줄 수 있겠나? 우리도 준호 등록금 마련하기도 빠듯한데. 맞는 말이었어요. 준호 등록금을 내기 위해 저희도 온갖 일을 다 했거든요. 새벽에 우유 배달하고 저녁에는 전단지 붙이고 그래도 늘 부족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다은이의 성적표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98점, 99점. 그런 성적을 받는 아이가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발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교회, 성당, 복지재단. 장학금을 지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다녔죠. 첫 번째로 간 곳은 동네 교회였어요. 목사님,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못 간대요. 저희도 어려운 집 아이들이 많아서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죄송합니다였어요. 성당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녀님, 정말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예요. 마음은 있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요. 구청에도 가봤어요. 시청에도 가봤어요. 어디를 가도 절차가 복잡하다, 대상자가 많다, 예산이 부족하다 같은 말만 들었어요. 한 달 넘게 뛰어다녔어요.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고 무릎이 아팠어요. 버스비도 아까워서 왕복 2시간씩 걸어 다녔어요. 태섭 씨가 걱정했어요. 당신 몸 상할라. 그만해. 아직 다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만해? 남의 집 자식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남의 집 자식이 아니야.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정말 꿈을 포기해야 해. 그런 일이 2주쯤 계속되었을 때 작은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백다은 학생 후원 관련해서 연락드린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조건부로 지원 가능하다고 하네요. 성적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고 봉사활동 시간도 채워야 한다고 하는데 조건이 뭐든 괜찮아요. 그 아이는 할 수 있어요. 다은이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아이는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고등학교 갈 수 있어.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저 열심히 할게요. 꼭 성공해서 선생님께 보답할게요. 그 작은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서네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저희 가정에는 시련의 시작이었어요. 다은이를 도운 지 얼마 안 돼요. 태섭 씨가 공사 현장에서 다쳤어요. 철근에 발목이 끼어서 인대가 파열되었어요. 병원에서는 2달은 쉬어야 한다고 했죠. 당신 어떻게 해? 태섭 씨 월급이 없으면 가게 수입만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준호 등록금까지 마련해야 했어요. 저는 새벽 시장에서 집 나르는 일부터 식당 설거지, 아파트 청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손톱 밑에 때가 끼고 손등이 트고 갈라져도 참았어요.
겨울에 찬물에 설거지를 하다 보니 손가락 마디마디가 붓고 아팠어요.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일했어요. 그래도 준호만큼은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준호야, 용돈 부족하지 않니? 괜찮아요, 엄마. 저는 충분해요. 하지만 준호가 친구들과 놀러 다닐 때 돈이 없어서 못 따라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친구 어머니가 가게에 와서 그런 말을 해주셨거든요. 영자 씨, 준호가 요새 친구들하고 잘 못 놀아요. 돈이 없어서 영화도 못 보고 밥도 못 사 먹는데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2003년 진짜 시련이 찾아왔어요. 태섭 씨 친구가 사업 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거든요. 태섭아, 너만 믿는다. 1년만, 딱 1년만 빌려줘. 그 친구는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했어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고 태섭 씨 결혼식 때 주례도 서준 사이였어요. 우리도 형편이 알아. 하지만 너 말고는 부탁할 사람이 없어. 꼭 갚을게. 내가 언제 거짓말했나? 태섭 씨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밤잠을 못 자고 담배만 피워댔어요. 영자야, 어떻게 생각해? 도장 찍어줄까? 위험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래도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한번 믿어보자. 결국 남편은 도장을 찍어줬어요. 됐다. 도장 찍어줄게. 대신 꼭 갚아야 해. 고마워, 태섭아. 정말 고마워. 절대 잊지 않을게. 그 도장 하나가 저희 인생을 바꿨어요. 친구 사업이 부도가 난 건 6개월 뒤였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보증금 3천만 원을 변제하셔야 합니다. 네, 뭐라고요? 윤태섭 씨가 보증을 서신 대출금 3천만 원을 변제하셔야 합니다. 3천만 원. 그때 저희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금이었어요. 가게 매출로는 10년을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집을 팔았어요. 15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래도 저희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었거든요. 월세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그래도 부족했어요. 가게도 정리하고 태섭 씨 퇴직금까지 모두 털어넣었지만 빚은 남았어요. 그 와중에도 준호 등록금은 꼬박꼬박 보냈어요. 아들이 학교를 그만둘까봐, 친구들 앞에서 주눅 들까봐 무서웠거든요. 엄마, 아빠, 저 때문에 너무 힘드시는 거 아니에요? 준호가 전화로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면 저희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괜찮다. 너만 열심히 공부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자식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었죠. 대학원까지 보냈어요. 유학도 보냈어요. 준호가 꿈이 있다고 할 때마다 저희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2015년 정말 큰 일이 생겼어요. 태섭 씨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진 거예요. 새벽 3시였어요. 화장실에서 으악하는 소리가 나서 뛰어갔더니 변기가 온통 빨간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위암 3기입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해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태섭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나 죽는 거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수술비, 입원비, 항암 약값. 그때까지 모아놓은 모든 돈이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태섭 씨는 위의 절반을 잘라냈어요.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고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죠. 체중도 15kg이나 빠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병실 옆 의자에서 잠을 자며 간병했어요. 태섭 씨가 토할 때마다 등을 쓸어주고 밥을 먹지 못할 때마다 죽을 끓여 먹였어요. 영자야, 내가 죽으면 너 혼자 어떻게 살아?
무슨 소리야? 죽으면 안 돼.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도 무서웠어요. 정말 태섭 씨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에 밤마다 울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 같았어요. 태섭 씨가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다행히 전이가 없네요. 앞으로 정기검진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태섭 씨는 예전처럼 일할 수 없는 몸이 되었거든요. 나이도 있고 위 수술 후유증도 있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어요. 조금만 무거운 걸 들어도 배가 아팠고 스트레스만 받아도 속이 쓰렸어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 결국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어요. 월급은 130만 원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유 배달하고 택배 정리하고 밤 10시까지 경비실을 지키는 일이었죠. 거기서 월세 30만 원, 생활비, 병원비. 남는 건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준호만큼은 잘 되길 바랐어요. 2018년 준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정말 기뻤어요. 좋은 여자 만났다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줬는데 예쁘고 똑똑해 보이는 아가씨였어요. 결혼 비용도 다 해줬어요. 예식장 비용, 신혼여행비, 전세금. 태섭 씨는 퇴직금까지 털어서 아들 뒷바라지를 했어요. 이제 우리 준호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그때만 해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준호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신혼이라 바쁘겠거니 했는데 한 달, 두 달.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었어요. 어머님, 준호가 회사 일로 바빠서요. 양해 부탁드려요. 며느리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차갑고 딱딱한 문장이었죠. 추석에도 안 왔어요. 설날에도 안 왔어요. 작년 남편 생일에는 한 번 왔어요.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일이 있어서라며 급하게 가버렸죠. 그때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그냥 잘 살면 된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결국 남은 건 병든 몸과 빈 통장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지금 이 순간 다은이라는 이름을 다시 듣게 되니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다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고등학교 진학 못할 뻔했을 때 장학재단 연결해 주셨던 거 말이에요. 그래요. 백다은. 그 조그맣고 말랐던 아이. 늘 고개를 숙이고 감사합니다라고 속삭이듯 말하던 그 아이가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거였어요. 다은아, 정말 너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생님. 저 백다은 맞아요. 20년이라는 세월이 그 작고 여린 소녀를 이렇게 성숙한 여성으로 만들어놨구나. 정장을 입고 VIP 고객을 상대하는 은행원으로 말이에요. 어머, 다은아. 이렇게 컸구나. 정말 많이 컸네. 저도 모르게 어머니 같은 목소리가 나왔어요. 다은이의 어깨, 키, 얼굴. 모든 게 그때와 너무 달라져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기억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다은이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이였는데. 무슨 소리야? 넌 늘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어. 그때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복지센터에서 도시락을 나눠줄 때 다은이만은 항상 마지막에 조용히 받아갔어요. 다른 아이들이 떠들썩할 때도 혼자 구석에 앉아서 천천히 먹었죠. 선생님, 그때 저한테 해주신 말 기억하세요? 다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20년 전의 말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같이 길을 찾아보자라고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못 갈 것 같다고 울고 있을 때요. 그 말을 들으니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공부는 하고 싶은 거지?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올 만큼 울고 있었거든요. 다은이의 목소리에 그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선생님이 이곳저곳 뛰어다니신 거 다 알고 있어요. 장학재단 찾아가시고 서류 작성해 주시고 심지어 제 담임 선생님한테까지 연락하셔서 추천서 부탁하신 거도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그 정도가 뭐 대단한 일인가 싶어서요. 별일 아니었어. 그냥 해줄 수 있는 걸 한 거지. 아니에요, 선생님. 그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도움이었어요. 다은이가 상담실 책상 서랍을 열더니 작은 파일을 하나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복지센터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그 가운데 저와 다은이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사진 속의 다은이는 정말 작고 말랐어요. 제 어깨에 겨우 닿을 정도였고 교복도 몸에 맞지 않게 헐렁했죠. 이 사진 지금까지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다은이가 사진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어요.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라고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인데도 내가 도와준 아이가 잘 되었다니 그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래서 은행에 취직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께요. 다은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갑자기 현실이 다시 떠올랐어요. 남편은 지금 수술실에 있고 저는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이렇게 은행에 와 있는 거였어요. 다은아, 미안해.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어서 제 목소리가 힘없이 나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오히려 제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은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지금 급하신 일이 병원비 때문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길 이유도 없었고 숨길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수술비가 800만 원인데 우리는 말끝을 흐렸어요. 3만 8천 원밖에 없다는 말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다은이는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컴퓨터를 켜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혹시 지금 소득 증빙 가능한 게 있으세요? 남편분 급여 명세서 같은 거요. 아, 그게 남편이 아파트 경비원인데 급여가 많지 않아서 괜찮아요. 일단 확인해 볼게요. 다은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화면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떠올랐고 복잡한 양식들이 나타났어요. 일반적인 대출로는 어려울 것 같고 다은이가 중얼거리더니 다른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저희 은행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 연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의료비 지원 항목도 있고요. 그런 게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하지만 심사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보통 2주에서 한 달. 2주에서 한 달? 남편 수술은 오늘 당장 해야 하는데요. 제 표정을 본 다은이가 잠깐 고민했어요.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녀가 말을 망설였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도와드리고 나중에 프로그램 승인이 나면 정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은아, 그런 건 안 돼. 너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잖아.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한테는 피해가 아니라 영광이에요. 다은이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께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선생님께서 더 부담스러워 하실 거잖아요. 그 순간 상담실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복도를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다은 씨, 잠깐 나와보세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뭔가 급하고 차가운 톤이었죠. 다은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과장님이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선생님. 다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다은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VIP 고객도 아닌 분을 상담실에. 그 남자가 저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잠깐 상담이 있어서. 상담? 이분이 VIP 등급이에요? 과장이라는 사람이 다은이를 째려봤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다은이는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러더니 똑바로 서서 말했어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십니다. 급한 일이 있으셔서 개인적으로 아는 분을 VIP 상담실에. 다은 씨, 이게 직장 기강이에요? 그 순간 저는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은이가 저 때문에 곤란해지는 걸 볼 수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가방을 들려는 순간 다은이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선생님. 그리고는 과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과장님, 이분은 제게 매우 중요한 분이세요.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책임진다고? 다은 씨, 혹시 정신이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은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과장님, 저 연차 쓰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다은이의 말에 과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연차가 무슨. 다은 씨, 정신 차려요. 저는 정신이 또렷합니다. 다은이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고요. 과장이 황당하다는 듯 웃었어요. 무슨 드라마 같은 소리를. 다은 씨, 회사에서 개인 감정으로 일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때 다은이가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파일 하나였는데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과장님, 이거 보세요. 다은이가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받았던 장학금 증서예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대학교 입학 통지서고요. 이건 은행 입사 통지서예요. 과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바로 이분 덕분이에요. 다은이가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20년 전 이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고등학교도 못 다녔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고요. 다은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과장님, 저희 은행 경영 이념이 뭔지 아시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금융이잖아요. 과장이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지금 제가 하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역사회에 제게 도움을 주신 분께 보답하는 거요. 다은이가 컴퓨터를 다시 켰어요. 저희 은행 긴급복지 연계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 항목이 있어요. 제가 담당자로서 우선 심사를 추천할 수 있고요.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다은 씨, 그래도 절차는. 절차 다 지킬 거예요. 하지만 긴급 상황이니까 특별 심사 요청을 올리겠어요. 화면에 긴급 의료비 지원 신청서라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과장님, 이 프로그램 만들 때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는지 기억하세요? 과장이 당황한 얼굴로 다은이를 바라봤어요. 제가 했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입니다. 다은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남편분 수술 관련 서류들 있으시죠? 병원에서 준 거요. 저는 가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꺼냈어요. 수술 동의서, 비용 안내서, 진료비 계산서. 이걸로 충분해요. 다은이가 서류들을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신분증도 잠깐 빌려주세요. 모든 서류 입력이 끝나자 다은이가 과장을 바라봤어요. 과장님, 특별 심사 승인 부탁드려요. 다은 씨, 이건 정말. 과장님, 다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과장 앞에 섰어요. 제가 이 은행에서 5년 동안 일하면서 한 번도 규정을 어긴 적 없어요. 성과도 항상 상위권이었고 고객 만족도도 1등이었어요. 과장이 말없이 다은이를 바라봤어요. 그런 제가 처음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려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과장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휴, 정말 못 말리겠네. 그러더니 자신의 아이디로 시스템에 로그인했어요. 특별심사 승인. 화면에 승인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모든 책임은 다은 씨가 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이 나가고 나자 상담실에는 저와 다은이만 남았어요. 다은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너한테 피해가 갈까봐. 선생님, 피해가 아니라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다은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그때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께 해드리는 거예요. 그녀가 프린터에서 나온 서류를 들고 왔어요. 일단 급한 병원비는 제가 입금했어요. 긴급 의료비 지원 승인서예요. 이걸 병원에 가져가세요. 나중에 추가 병원비 독촉하면 이걸 보여주세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다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울지 마세요, 선생님. 제가 더 고마워요. 다은이도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 기억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같이 길을 찾아보자라고요. 기억해. 지금 제가 선생님께 똑같은 말씀 드려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같이 길을 찾았잖아요.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보호자분이세요? 수술 준비가 다 됐는데 수술비 입금 확인이 안 되어서요. 아, 방금 입금했어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은아, 정말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선생님 가서 남편분 수술 잘 되시길 기도할게요. 다은이가 저를 배웅해주며 말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응? 20년 전에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언젠가 저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다은아. 저는 다은이를 꼭 안아줬어요. 마치 진짜 딸을 안는 것처럼요. 은행을 나서면서 돌아보니 다은이가 창가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을 흔들어주는 그 모습이 20년 전 작은 소녀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들 준호는 제가 낳아서 키운 친아들이지만 지금은 연락조차 안 됩니다. 하지만 다은이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제가 가장 힘들 때 달려와준 진짜 딸 같은 존재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구나. 20년 전 제가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제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아저씨, 좀 더 빨리 가주세요. 남편이 수술 중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다은이가 보여준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준호도 돌아올 거라고. 그때까지 기다려야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은이 같은 딸이 있어서 참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피보다 더 진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하루였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섭 씨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정말 다행이었다며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도 거의 없었어요. 말이 전보다 어눌했고 왼쪽 팔에 약간의 저린 증상이 남긴 했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다은이는 거의 매일 병원에 왔어요. 선생님, 아버님 상태 어떠세요? 늘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고 필요한 건 없는지 살펴보고 갔어요. 과일도 가져오고 죽도 끓여다 주고 때로는 그냥 옆에 앉아서 말벗이 되어주기도 했죠. 남편은 처음엔 어색해했어요. 영자야, 이 아가씨가 누구라고 했지? 당신이 늘 말하던 거 있잖아. 씨 뿌리면 언젠가 거둔다고. 바로 그거야. 아, 그래서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남편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2주째 되던 날, 다은이가 뜻밖의 소식을 가져왔어요. 선생님, 저희 은행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희망 나눔 세미나라고요. 무슨 세미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이죠. 다은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선생님께서 강사로 나와주셨으면 해요. 봉사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선생님이 20년 전에 저에게 해주신 일,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돌고 돌아서 선생님께 다시 돌아왔는지. 그런 이야기 말이에요. 한 달 후, 저는 정말로 은행 세미나실에 서 있었어요. 40여 명의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러 왔더군요. 젊은 사람들도 있고, 저 또래 분들도 있고,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몇 명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영자라고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주부이고 남편은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제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20년 전 저는 아주 작은 일을 했어요. 한 아이의 고등학교 진학을 도와준 거였죠. 그때는 그냥 해줄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었어요. 다은이가 맨 앞줄에 앉아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일이 20년 후에 제 인생을 구해줬습니다. 그날 세미나가 끝나고 한 고등학생이 제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거창한 건 필요 없어. 내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으면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돼. 그 아이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퇴원 후 남편은 경비 일을 그만뒀어요.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요. 대신 우리는 작은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이었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우리 부부는 복지관 주방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요. 태섭 씨는 재료를 준비하고 저는 요리를 해서 포장까지 합니다. 영자야, 이거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어떤 옛날?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작은 밥상이라도 같이 차리던 그때 말이야. 태섭 씨가 당근을 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때는 돈도 없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잖아. 그래, 맞아.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도 그때만큼 행복해. 도시락 나눔 봉사를 시작한 지 3개월째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문 앞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준호였어요. 7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난 아들이었죠. 준호야.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야? 들어와라.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아버지 많이 편찮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연락도 못 드리고. 누가 말했니? 은행에서 일하시는 다은 씨라는 분이요. 우연히 만났는데 부모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은이가 준호에게 우리 이야기를 했구나.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얼마나 자식 걱정을 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모시겠어요. 아버지 병원비도 제가 내고 생활비도. 준호야. 태섭 씨가 아들의 말을 끊었어요. 우리는 괜찮다.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그것만으로 충분해. 준호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래도 용돈이라도 드리게 해주세요. 그럼 고맙게 받겠다. 대신 조건이 있어. 네.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 도와주자.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 말이야.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혈연으로만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말이에요. 혈연으로만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말이에요. 이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특별한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3개월 후 뺑소니범도 잡혔어요. 대기업 부장이었는데 형사처벌을 받고 3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받았죠. 하지만 그 돈보다 훨씬 소중한 건 다은이가 보여준 마음이었어요. 다은이와 준호, 그리고 우리 부부가 함께 모여서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오늘 도시락 몇 개나 만들었어요? 80개. 어제보다 10개 늘었네. 와, 대박이에요. 다은이가 환하게 웃어요. 어느 날 다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20년 전에 저를 도와주신 거 말이에요. 왜? 그때 선생님도 형편이 어려우셨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남의 집 아이까지 신경 쓰시느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은아, 너는 남의 집 아이가 아니야. 우리 딸이야. 선생님, 그리고 후회? 전혀 안 해. 오히려 그때 그 일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 다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젯밤 남편과 침대에 누워서 이야기했어요. 당신, 우리 인생 어땠던 것 같아? 글쎄, 쉽지는 않았지. 그래도 후회는 안 해? 후회? 뭘? 준호 때문에 고생한 것도, 다은이 도와준 것도, 빚보증 선 것도. 남편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후회는 안 해. 그 모든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니까. 맞아. 나도 그래.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당신, 나 이제 알겠어. 뭘? 선한 것은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걸. 그래, 맞아. 태섭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참 많은 걸 배웠네. 응. 그리고 참 많은 걸 얻었어. 지금 우리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어요. 아들 준호와 딸 다은이가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우리만의 작은 가족이 있어요. 3만 8천 원밖에 없던 통장은 아직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늘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어요. 오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준다는 건 결국 언젠가 그 온도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가장 작은 친절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세상은 아직도 차갑고 어려운 곳이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조금씩 따뜻해질 거라고 믿어요. 오늘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따뜻한 밥을 지어 먹습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내일도 누군가를 위해 작은 친절 하나씩 베풀며 살아갈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달달달 인생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